암 환자는 소식을 해야 된다. 소식을. 그 다음에 한꺼번에 많이 먹어서는 안 된다. 근데 이건 생각을 해야 돼. 암 환자는 몇 번의 식사가 적당한가? 그건 사실은 답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건 생각을 해야 돼. 식사를 암 환자는 소식을 해야 된다. 소식을. 그 다음에 한꺼번에 많이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세 끼를 식사를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많이 이제 알려진 식사법 중에 하나가 암 환자에 도움이 되는 식사법이 간헐적 단식이잖아요. 이 간헐적 단식은 두 끼 먹는 방법이에요. 두 끼를 먹고 그 다음 끼를 먹을 때까지 한 16시간 정도로 굶는, 이게 이제 간헐적 단식인데, 세 끼를 먹게 되면 간헐적 단식이 안 되죠. 그래서 두 번을 먹는 방법이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 환자분들 중에서 자기는 한 끼밖에 안 먹는다. 그래서 한 끼밖에 안 먹는 경우는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봐요. 한 끼를 가지고 하루를 때워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날 먹는 양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순간적으로 혈당이 많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한 끼를 양을 너무 많이 먹는 것보다는 두 끼로 나눈 게 나아요. 그리고 한 끼는 안 먹는 게. 그래서 말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아침을 먹을 때는 정승같이 먹고, 점심은 적당히 먹고, 저녁은 거지같이 먹어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게 오래전에 과학자가 내놓은 그 주장이에요. 그냥 우리가 사회에서 떠도는 말 중에서 나오는, 뭐 아침은 정승처럼 먹고 점심은 적당히 먹고 저녁은 거지처럼 먹으라는 말이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사실은 여기에는 근거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 실생활에서는 그럼 어떻느냐. 우리가 아침은 일어나면은 입맛도 없고 입안도 쓰고 막 이래서 아침은 잘 못 먹잖아요. 근데 이론적으로 따지면 아침을 가장 많이 먹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이 오전에 일을 가장 액티브하게 하거든요. 오후가 되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오전에 액티브하기 때문에 액티브하게 일을 할 때 필요한 에너지가 들어와야 되니까 아침을 제일 많이 먹는 것은 맞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일상생활에서는 아침은 잘 많이 못 먹잖아요. 특히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그래서 점심을 결과적으로는 많이 먹어야 되는데 우리 어떻게 먹어요? 저녁을 제일 많이 먹어버리죠. 점심은 적당하게 떼어버리고, 말 그대로 적당하게 해요. 근데 저녁을 많이 먹어버려요. 그래서 방법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횟수를 따졌을 때 보통 3번을 일상적으로 먹는 건데, 우리가 횟수를 늘리면 간식을 한 번 더 먹어요. 그래서 우리 암 환자들은 간식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암을 치료하는데 뭔가 내 식사 방법이 암에 도움이 돼야 되겠다 생각한다면 간헐적 단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을 한번 줄여보세요. 저녁을 줄이는데 아예 굶으려면 너무 힘들어요. 처음에 적응이 안 돼요. 일단은 줄이는 것부터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줄이는 것은 할 수가 있어요. 단지 뭐냐면 처음에 쉽지 않아요. 줄이면은 예전에는 저녁 먹고 간식 먹고 했단 말이에요. 저녁에 잠들 때쯤 되면 출출해야 하니까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간식도 먹지 말고 저녁도 먹지 말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녁을 처음에 줄이고 양을 줄여보고, 그 다음에는요 방법을 바꾸세요. 밥을 먹는 것보다는 어떤 죽이라든지 간단한 거, 유동식으로 내 위를 아주 편하게, 위가 편해야 잠을 잘 자잖아요. 그래서 그런 유동식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으로 하다가 나중에 내가 다 적응이 잘 되면 그때는 아예 끊어볼 수도 있는 거. 그때는 진짜 이제 간헐적 단식에 들어갈 수 있어요. 식사라는 것은 저는 마지막에는 3번보다는 2번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삶는 거 하고 튀기는 거 하고 굽는 거 하고는 일단 삶는 게 가장 최고죠. 사실 구운 거는 특히 이제 고기 종류에 이렇게 구우면은 사실 여기에서 이제 다이옥신 같은 게 많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튀기는 것은 되게 이제 트랜스 지방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뭐 우리 암 환자들은 절대 이제 피해야 될 부분인데, 삶는 거. 그럼 삶는 것은 뭐 이거하고 어떤 장점이 있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채식을 해서 삶는 경우는 부드럽게 만들어서 먹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식이섬유가 많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좋지만, 우리가 이제 육고기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삶아서 먹는 게 상당히 그냥 먹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은 뭐냐면, 우리 육고기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철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성장 호르몬이라든지, 그리고 뭐 그 안에 뭐 항생제 같은 거 사육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씻어내버릴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빠져나오게끔, 특히 수육 같은 걸 만들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고기를 가능한 안 먹는 게 좋지만, 저는 농담 삼아서 고기를 우리 환자들이 막 먹고 자면 암을 치료해서는 먹지 마라. 근데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으면 한 번은 먹어라. 나 이런 말인데, 그럴 때 뭐 그렇게 먹을 때 수육 같은 거 삶아서 만들었잖아요. 이런 거는 오히려 낫죠. 그래서 우리가 조리를 하더라도 암 환자가 조리를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삶아서 먹는 거. 이제 이 방법이 가장 좋은 거예요. 우리 이제 암 환자분들이 우리가 식전에 이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 음식을 받을 준비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음식을 먹을 때 갑작스럽게 먹는 경우, 이럴 때 이제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개는 이제 식사를 너무 빨리 하는 경우.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우리 위에서는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을 거라고 이렇게 내 눈이 벌써 음식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위에서 우리 뇌에서는 이 음식을 나한테 넣어줄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이 있어요. 어때요? 위 안에서 유산을 준비를 하겠죠. 그 다음에 효소들을 준비를 하겠죠. 그 다음에 이 음식을 먹으면 얼마쯤 있다가 들어올 거라는 계산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양은 얼마나 들어올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되게 이제 급하게 먹는 사람들은 막 한 서너 번 씹고 삼켜버리잖아요. 정말 좋은 거는 우리가 30분 정도 씹으라 하거든요. 그러면 씹고 있는 동안에 우리 침 속에 있는 아밀라제 성분이 나와서 탄수화물 계통에 이 부분들을 분해를 시켜요. 효소가 나와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잘게 썰어 놓은 게, 잘게 썰게 되면 이제 위에서 이제 받을 준비를 해요. 그래서 이게 들어오면 위산이 단백질 부분을 다 녹이잖아요. 그래서 소화를 시켜요. 그리고 십이장을 통해서 작은 창자로 내려 보내주거든요. 그러면 췌장이나 담즙, 산이 나와가지고 단백질과 지방을 소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이 시간 인터벌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인터벌을 무시하고 막 그대로 삼켜버리는 이런 부분들이 되면은 별로 좋지를 않은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여러 가지 사전에 우리가 음식 먹으면 먼저 우리 음식 먹기 전에 그 에피타이저 같은 것을 가볍게 먹어서 일단은 내 몸에 뭔가가 부드럽게 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주는 것도 좋겠고, 그래서 우리 암 환자분들은 소화력이 일단 떨어져요. 근데 그 소화력에다가 부담을 주면 안 되니까 그 소화력을 가지고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준비들을 아마 식사 전에는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식전에 절대 안 되는 부분은 물 마시면 안 됩니다. 식전에 미리 물을 마셔버리면 음식을 먹을 때, 진짜 음식을 먹을 때 소화를 못 시켜요. 왜? 위산이 희석이 돼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다 먹고 난 후에도 어느 정도 위 안에서 소화가 될 때까지는 물을 마시는 것보다는 보통 한 30분 있다 마시는 걸 권하거든요. 그게 전부 다 위 안에 있는 산도가 높아야 음식 소화를 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음식 먹기 전에도 그런 준비가 필요하고, 음식 먹고 난 후에도 물은 좀 띄워서 먹는 게 좋습니다. 우리 암 환자분들이 식사를 하고 나서 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은, 일단은 물 문제가 있어요. 물을 먹고 나서 바로 물을 마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최소한 30분 정도 있다가 물을 마시는 게 좋아요. 그거는 우리가 음식이 위에서 어느 정도 소화를 위산을 많이 나와서 음식이 소화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 소화가 되기 전에 물을 마셔버리면 소화력이 떨어져 버려요. 가능한 한 물을 늦게 마시는 게 좋겠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난 후에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음식을 먹었으면 빨리 소화가 돼서 또 운동을 하게 되면 소화력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언제 운동을 하는 게 좋을 건지, 되게 우리가 30분 이내에 운동을 하게 되면 잘못하면 안에 구역질 같은 게 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피해서 30분 이후에 하는 게 좋은데, 이때 위암 수술을 한 분들이 있어요. 위암 수술을 한 분들은 반대해요. 위가 수술을 하게 되면 위 안에 있는 이게 유문이라는 게 있어요. 위에서 이제 12장으로 내려가는 문이 있는데, 이 문이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꽉 밑에 잡아줘요. 그러니까 음식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소화가 될 때까지 문을 안 열어줘요. 소화가 다 되면 이 문을 통해서 음식이 작은 창자로 내려가게끔 해주거든요. 근데 위 수술하게 되면 이 문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소화도 되기 전에 이게 바로 내려가 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장에서 이게 소화가 다 안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장 출혈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 덤핑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덤핑 증상이 나올 수가 있거든. 그래서 위 수술을 받은 분들은 오히려 반대로 음식을 먹고 나서
한 30분 동안 누워 있어야 돼요. 일어서서 운동을 하게 되면 덤핑이 올 수가 있어요. 한 30분 동안 누워 있으면 우리가 서 있을 때는 그 쭈르륵 밑으로 내려가 버리잖아요. 근데 누워 있으면은 천천히 흘러서 내려가서 문이 없어도 좀 조절해 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위암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능한 한 우리가 한 30분 정도, 그렇다 해서 우리가 그 30분 이내에 누워 있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좀 가볍게 걷는 것들, 이런 부분 하다가 내가 제대로 된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30분 후에 강도를 높일 수 있는 이런 부분이고, 그리고 식사하고 취침하는 시간 관계가 있어요. 되게 이제 저녁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취침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간격을 띄우는 게 좋은가? 이때 이 간격을 3시간이라고 해요. 3시간 정도. 그러니까 내가 저녁을 먹었다, 7시에 먹었다, 그러면 최소한 잠은 10시 이후에 자라는 거죠. 그 안에는 가능한 한 하지 않는 게 소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우리 일주기라는 거 있거든요. 하루에 패턴이 있어요. 이 패턴을 맞추는 게 앞으로는 그 암 예방하는 데라든지 암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3시간 띄우는 거, 이런 부분들, 이런 게 중요하고, 그리고 식후에 우리 암 환자의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후에 어떤 기분 나쁜 이야기라든지 요하고 어떤 껄끄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은 식후에는 가능한 하지 않는 게 좋다. 이런 부분들을 지키는 게 아마 식후 관리가 되지 않겠나 싶어요. 우리 암 환자가 식욕 부진이 오는 경우는 대개 이제 어떤 항암을 한다든지 수술을 한다든지 방사선을 하는 동안에 이제 입맛이 없어져 버리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약물에 의해서 입맛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수술을 하고 나면 수술 회복하는 동안에 우리가 장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방사선 같은 경우도 상당히 피로가 많이 쌓이는 그런 치료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식욕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원인을 이제 없애주는 게 중요하죠. 그럼 항암을 할 때 식욕 부진이 심하면 뭐 약을 조절한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수술이나 이런 것은 어떤 회복을 할 수 있는 방법하고 같이 겸해서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면 식욕 부진 해결이 될 건데,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결부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제 많이 참여를 하죠. 우리가 환자분들이 침대에서 오랫동안 누워 있으면은 일반 사람들도 누워 있으면 입맛이 떨어지는 게 있고, 또 우리가 움직이지 않았을 때 입맛이 많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기력이 떨어지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오는 이 경우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올 수가 있는데, 그럼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할 건가? 가장 좋은 거는 저는 그래요. 어떤 음식이 그 환자한테 맞을 수 있는 음식을 좀 만들어 주는 게 좋다. 또 조리법도 좀 변화를 주고, 또 우리 환자들이 제가 이제 경험으로 보면은 우리 환자분들이 이게 병원에서는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런데 똑같은 밥도 밖에 나가서 가서 사서 먹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잘 먹고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뭘 먹었느냐 물어보면 특별한 음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이제 어떤 분위기라든지 어떤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단지 내 미각이 변해서 그렇다기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분위기를 바꿔주는 이런 부분들도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운동 같은 걸 좀 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운동을 하게 되면 어때요? 약간 허기가 지거든요. 우리 말이 있잖아요. 이제 시장이 반찬이라고. 그래서 운동 같은 걸 하게 되면은 허기가 지면서 입맛을 약간 돌아올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입맛이 없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우리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면서 입맛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 이런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은 어때요? 여러 가지 뭐 명상이라든지 아니면 심신요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하거나, 아니면 가족들하고 어떤 대화를 많이 하게 되면은 이런 가운데 기분이 풀어지게 되고 또 음식을 먹게 되는 이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잠을 잘 자야죠. 잠을 못 자면 우리 아침에 잠 못 자는데 일어나면 밥입맛 있어요? 없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스트레스라든지 암으로 인한 피곤한 이런 상태에서 잠까지 잘 못 자게 되면은 그만큼 어려워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 식욕이 떨어질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어떤 항산화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보충해 주는 게 좋거든요. 이런 거는
비타민이라든지 미네랄이라든지 이런 게 보면은 신선한 야채라든지 이런 데 많이 들어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보충해 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장 문제하고도 관련이 많아요. 우리가 특히 구내염 같은 게 있으면은 미각이 떨어지면서 입맛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내염 같은 것을 해결해 주는 방법. 그리고 또 우리 장 기능 개선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속이 더부룩 하거나 변비가 있거나 그러면 식욕이 없거든요. 그러면 변비를 해결해 주고, 그리고 아니면 배에서 헛배가 찬다든지, 아니면 복통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우리 위 같은 경우에 더부룩 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걸 해결해 주는 치료, 뭐 유산균을 준다든지 아니면 소화제를 준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위 안에 증상들이 있을 경우에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위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걸 또 치료하는 것도 방법이고, 그래서 식욕 부진은 다양한 방법들인데 그게 또 뭐냐면 미각 변화가 와버린 경우가 있어요. 이건 항암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심리적인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미각을 개선시켜주는 이런 방법들, 특히 미각 개선할 때는 우리 아연과 같은 미네랄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보충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이런 제가 이야기한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을 한다면 식욕 부진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암 환자뿐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먹는 게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은 모든 질병도 먹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모든 치료도 먹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우리가 암 환자들한테 저희가 이제 먹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음식이 면역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게 80%라고 그래요. 우리 면역이 만들어지는 것은 대부분 다 장을 통해서 우리가 면역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장을 자극하고 장을 통해서 들어오는 성분들에 의해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게 80%고, 그런데 음식 때문에 암이 발생하는 것은 30%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음식이 어떻게 보면은 모든 우리 몸의 건강을 결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 또 얼마만큼 먹느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어느 때 먹느냐, 또 어떻게 먹느냐, 이런 부분들이 다 종합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음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식이섬유가 많은 것을 먹고 단백질도 식물성으로 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음식 종류별로, 또 요즘에는 여러 가지 뭐 음식 습관도 있겠지만 어느 때 먹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걸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생체 리듬이 있어요. 우리 생체 리듬이 하루에 우리 어떤 패턴으로 되어 있는 게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어긋나게 했을 경우에 내 몸에서 스트레스가 생기고 이게 소화가 안 되고 장이 나빠지고 면역이 떨어지고 이런 과정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이런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음식은 암뿐이 아니에요. 모든 질환의 원인도 될 수가 있고 치료 요인도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 소화는 우리 입에서 시작을 해서 항문 있는 데까지예요. 모든 장에서 소화 문제. 그렇기 때문에 소화를 잘 되기 위해서는 이 과정에서 다 좋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 일단은 우리가 소화가 잘 되려면 먼저 우리 머릿속에서 소화를 하기 위한 준비가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 뇌에서는 어떠냐면 음식은 하루에 3번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아침, 점심, 저녁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 뇌에서는 우리 주인은 아침에 8시에 항상 밥을 주더라. 그러면 8시쯤 되면 우리 뇌에서는 이제 음식이 들어오니까 소화를 해야 되겠다 해서 소화 준비를 해요. 그리고 점심은 12시다. 그러면 12시에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가능한 한 그 시간에 맞춰서 음식을 먹는 게 소화에 도움이 되죠. 왜? 머릿속에서 이미 준비가 됐으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음식이 들어와요. 입으로 들어왔어. 입으로 들어오면 우리 위나 작은 창자에서는 이제 좀 있으면 씹어서 음식이 내려온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또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준비하는 동안에 우리 입안에서 아주 여러 차례 천천히 이렇게 씹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입에서 감당할 수 있는 소화 효소 아밀라제죠. 이거에 의해서 약간은 소화를 시키고 그리고 위로 넘기는 거죠. 그래서 자주 씹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천천히 시간이 너무 빨리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 혈당 수치가 순간적으로 올라갔다가 떨어져요. 그래 되면 순간적으로 올라가는 것 때문에 많이 한꺼번에 올라가니까 인슐린이 너무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나중에 인슐린 저항이 되죠. 그래서 나중에 어떤 비만도 문제가 되고 암도 문제가 되고 암에 나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천천히 먹는 게 좋고,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물 같은 것을 먹을 때도 물을 같이 먹는 것은 아주 안 좋은 습관이에요.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음식을 먹으면서 물을 마시면은 위산이 희석이 돼요. 그래서 희석이 돼버리니까 우리 위에서는 위산이 나와가지고 이 위산이 단백질을 녹인단 말이에요. 이 위산의 산성도가 1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물을 먹어버리면 희석이 돼서 단백질 소화가 잘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어때요? 우리 암 환자들이 이제 소화하기에 이제 어려운 부분들을 보자면, 암 환자들은 특히 이제 항암을 하거나 방사선을 하거나 그러면 이제 장 손상을 입어서 이렇게 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뭐 구강에서 어떤 그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또 위장 장애가 오는 것을 오지 않도록 예방을 해야 되고, 만약에 위장 장애가 있다면 그 부분은 빨리 개선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우리 작은 창자나 대장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변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변을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은 소화하는 데 있어서는 식이섬유 같은 것을 많이 먹는 게 중요하고, 그런데 이 부분이 소화가 잘 안 되고 하는 경우에 우리가 소화제를 저희는 먹는 것을 권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환자분들이 소화제도 약이니까 안 먹는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우리 소화제는 이 효소가 몸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장에서 음식들 소화하는 그런 역할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 소화제를 먹는다 해서 내 몸 안에서 나오는 소화제가 안 나와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마이너스다, 우리가 스테로이드 같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아니기 때문에 소화제, 특히 췌장이라든지 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어떤 항암이나 이런 효과로 인해서 효소가 잘 안 나오는 경우에는 우리가 소화제를 먹어서 도와주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우리 암 환자분들한테는 소화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하시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 항암하고 있는 동안에는 입맛이 많이 변화되죠. 그거는 입맛이 변화되는 것은 어떤 맛을 느끼지를 못해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미각이 변해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거는 이제 뭐 염증 같은 게. 그러니까 우리가 입맛이 떨어지는 것은 첫째는 항암하는 동안에 먹지를 못하니까 구내염 같은 게 오게 되면은 먹지를 못하고 그래서 입맛도 떨어지죠. 그리고 항암을 하고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심리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사실은 보면 기력 저하가 오고 그 다음에 피로가 쌓이고 이래 되면 입맛이 떨어지잖아요. 그러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식욕부진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욕부진으로 가는 부분들을 막아주려고 하는 부분은 일단은 환자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돼야 돼. 먹을 수 있는. 내가 지금 먹기가 싫어. 먹기는 먹어야 되는데 도무지 입맛이 없어. 그럴 때는 뭔가가 환자가 조금 먹을 수 있게끔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음식들을 준비를 좀 해보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평소에 있는 음식 가지고는 잘 먹지를 못하는 경우 환자들을 정말 많이 보거든요. 이럴 때 뭔가가 좀 환자가 좋아할 만한 음식들을 한 번 정도 좀 바꿔가면서, 이럴 때는 환자에게 이제 자주 이제 이렇게 물어봐야죠. 그래서 이 음식도 한번 해서 먹어보면 어떻겠느냐, 저 음식은 어떻느냐, 이런 부분들에서 뭔가 좀 산뜻하게 환자가 좋아할 수 있는 음식이 있는가, 이걸 찾아가지고 해보는 게 좋고, 입맛이 없는 경우에는요, 이런 게 있어요. 구내염이라든지 소화가 잘 안 된다든지, 그래서 뭐 복통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속이 쓰린다든지 어떤 장 문제, 이런 부분들이 같이 겹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증상들을 또 해결해 주는 게 우리가 입맛이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운동 부족. 우리가 하루 종일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은 우리 건강한 사람들도 입맛이 없어져 버려요. 암 환자는 더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수면 부족. 잠을 못 자면 입맛이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스트레스. 우리가 잘 밥 먹고 있다가도 누가 옆에 와가지고 갑자기 나를 갖다 놀래게 하는 이야기를 했다든지, 뭔가 근심거리를 이야기를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입맛이 없어지잖아요. 그렇듯이 이 환자에 대한 스트레스가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가능한 한 환자들하고 입맛이 없는 사람하고 혼자 밥 먹게 하는 게 참 안 좋아요. 혼자 먹으면 더 입맛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뭔가 긍정적인 대화를 할 수 있고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몇 사람이 같이 앉아서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 그 분위기에 휩싸여 가지고 또 환자들이 식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심리적인 부분들하고 관련이 많죠. 그런데 이제 심리적인 부분이 아닌 미각 상실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우리 항암제는 이것도 입 안에도 마찬가지로 입 안에 있는 신경들도 말초신경이거든요. 그래서 항암제가 말초신경 손상을 보잖아요. 그렇듯이 구강 안에 있는 신경도, 감각을 느끼는 이런 신경들도, 미각을 느끼는 신경도 이게 말초신경에서 손상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느끼지 못하거나, 맛이 감각이 없어요. 어느 경우도 있고, 또 감각이 달라져 버리는 감각 이상이 올 수도 있어요. 뭐 아주 짠데도 짠맛을 못 느낀다든지, 아주 막 쓴맛이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대개 이런 경우는 미네랄 보충을 가지고 합니다. 특히 이제 아연 계통에. 그리고 테스트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미각 손상이 좀 왔는지 안 왔는지는 아연 제품을 좀 혀에다가 떨쳐보면 되게 아주 건강한 사람들은 엄청 떫은 증상이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미각 손상을 받은 분들은 감각을 못 느껴요. 뭐 밀가루 맛이라든지, 뭐 금속 맛이라든지, 뭐 아무 맛도 없다든지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이건 벌써 미각 이상이 온 거거든요. 이럴 때는 아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충해주고, 딱 아연만이 아닌 경우 같으면 우리 여러 가지 미네랄 제품, 그리고 이런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는 채소에 많이 들어있잖아요. 채소, 과일 이런 부분들을 같이 섭취하게끔 해주면 이런 입맛 없는 부분을 조금 보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식이요법은 특히 이제 암 환자분들이 암이 걸리기 전에 식이요법에 생각하는 부분하고 암을 걸리고 난 후에 식이요법에 대한 개념이 다르다고 봐요. 암을 걸리기 전에는 맛있는 식도락 개념으로만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건강적인 면에서 생각을 많이 안 했죠. 맛있는 거 먹는 이런 개념이고 즐거움 이런 부분, 건강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 입이 즐거운 부분을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암이 걸리고 나면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이 음식이 내한테 이제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 그래서 암을 어떻게 해서 억제해 줄 수 있는가? 면역을 어떻게 높여줄 수가 있겠는가? 또 이 음식이 장에 들어가서 우리 장이 또 면역하고 관련이 많고 암하고 관련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 장을 좋게 해주는 음식을 먹는가? 항상 이제 머릿속에서 달라진 거죠. 그런데 우리 환자분들이 이런 생각은 해요. 하지만 문제점이 있는 게 뭐냐면 우리 머릿속에서 암을 치료하는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우리가 실제 입에서 갖고 있는 유혹하고와 다르단 말이에요. 머릿속에서는 막 야채도 많이 먹고 뭐 쓰지만은 내 몸이 좋다면 먹어야 되고 이런 생각을 다 하는데 입은 쓴 거 싫어요. 그 다음에 맛이 없으면 또 싫어요. 아무리 효과가 있어도.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내가 우리 암에 걸리기 전과 후가 다르고 암에 걸리고 난 하루의 음식은요. 이거는 음식이 약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음식이 돼서는 안 돼요. 약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하루에 우리가 3번 어떻게 보면은 가장 어떤 약보다도 쉬지 않고 먹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3번이 단순한 음식이 아닌 약이 되게끔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음식은 암을 치료하는데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하고 비교를 하자면 국영수가 우리 사실은 모든 공부에서 기초가 되듯이 우리 음식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식사 횟수는 사실은 혈당을 높이는 문제와 관련이 있어요. 어쨌든 암 환자가 혈당이 높아지면 좋지는 않잖아요. 근데 한꺼번에 그러면 하루에 1번 먹는 사람, 하루에 2번 먹는 사람, 3번 먹는 사람, 또 우리가 위암 수술하고도 6번을 먹거든요. 그럼 이제 이렇게 먹는 것 중에서 키포인트는 뭐냐? 혈중 농도를 많이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 그 차이거든요. 근데 횟수가 적으면은 횟수가 적고 양이 많으면 순간적으로 혈중 농도를 빨리 올릴 수가 있어요. 혈중 농도가 빨리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암에는 오히려 성장에 도움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횟수를 가지고 볼 때는
가능한 한 여러 차례 먹는 게 양을 줄여가면서 먹는 게 혈당이 순간적으로 치솟아 올라가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나을 거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횟수를 한 번 먹는 거, 두 번 먹는 거, 세 번 먹는 거, 간식으로 또 한 번 먹는 거. 그래서 양은 줄이는 게 방법이 좋은데 이제 문제는 어느 때 많이 먹느냐에 따라서 또 효과가 또 달라져요. 그러면 우리가 하루 중에 암 환자들이 가장 좋은 식사 방법이 어떤 데겠어요? 일단은 제일 좋은 거는요, 활동력하고 봐야 돼요. 내가 가장 활동이 많이 할 때는 많이 먹어도 내가 많이 써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암세포가 가정을 좀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따지면 아침, 점심, 저녁 중에서 가장 많이 먹어야 되는 것은 아침이에요. 그래서 말이 그러잖아요. 아침은 정성같이 먹고, 점심은 적당히 먹고, 저녁은 거지같이 먹어라. 이게 그 서양의 어떤 과학자가 한 말이거든요, 이 말이. 그 오래됐어요, 그 말은. 그런데 지금도 그 말이 어떻게 보면 우리 환자한테 격언처럼 적용할 수 있는 그 말이에요. 아침에 많이 먹으면 우리가 되게 아침에 먹고 나면 가장 활동적일 때가 되거든요. 에너지를 많이 소비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많이 쓸 수 있는 환경에서 많이 먹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후쯤 되면은 우리가 이제 오후에 일을 이제 정리하는 단계죠. 그래서 너무 많이 먹을 필요가 없고, 저녁은 먹고 자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아예 안 먹어야 되고. 그래서 그 방법 이용을 하는 게 이제 간헐적 단식이잖아요. 간헐적 단식은 뭐예요? 보통 최소 12시간에서 16시간을 하루 중에 굶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16시간 굶을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은 걸로 봐요. 그러면 되게 아침 그리고 점심 먹고 저녁을 굶는 게 가장 효과적인 간헐적 단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횟수에 따라서도 우리 암에 조절을 할 수 있는 간헐적 단식이 16시간 이렇게 단식이 되면 우리 암 치료하는데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횟수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양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양은 소식, 저는 이제 소식을 하는데, 가능한 한 우리가 소식해야 하는데 소식도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먹는가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 먹는 방법에 달라진 것만 해도 암을 조절하는데 효과적이냐 효과적이지 않냐를 결정할 수 있거든요. 우리 보통 이제 그 16시간 단식을 하면은 그게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을 좀 해야 돼요. 처음에 16시간을 굶으면은 환자들이 의외로 좀 힘들 수가 있어요. 특히 항암을 하거나 뭐 수술을 하고 났을 경우에 힘들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무턱대고 아무 때나 16시간 단식을 하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항암을 하는데 그냥 먹지를 못해. 근데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데 또 거기서 또 굶어라?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런 경우라든지. 그리고 또 수술을 했어. 특히 위 수술 같은 거 이런 게 한 경우에는 식이요법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보통 위 수술하고 나면 6번 식사를 나눠서 하거든요. 하루에 3끼가 아니고 6끼로 나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2끼하고 나머지 4끼를 다 굶어라. 그럼 환자가 견디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항상 아무 때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상적인 컨디션이었을 경우에 우리가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면 우리 암세포가 굶는 현상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간헐적 단식을 할 때 식사를 하더라도 가능한 한 지방식을 많이 하게 되면은 거의 하루 종일 암세포는 가져갈 에너지가 많이 부족해지는. 그래서 암세포는 굶고 나는 어느 정도 최소한의 건강을 유지하고 하는 방법이 간헐적 단식이거든요. 우리가 원래는 예전에는 단식을 많이 했어요. 아예 굶는 거. 아예 굶는 것은 나도 굶고 암도 굶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는 장시간 굶다 보면은 내 건강이 나빠져요. 그리고 면역도 오히려 더 떨어져서 오히려 안 좋은 효과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완하는 방법이 간헐적 단식이거든요. 간헐적 단식은 일단 나는 먹어요. 그런데 암세포 굶기는 거. 그래서 근데 먹는 것도 어떤 것을 먹느냐고 볼 때는 이렇게 지방. 그래서 지방을 먹는데 저는 우리가 오메가3가 많은 지방을 먹는 게 좋겠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코코넛유 같은 거 있잖아요. 조리할 때 코코넛유 같은 경우는 포화지방산이죠. 포화지방산이지만 그 자체가 트란스 지방으로 안 넘어가요. 또 반면에 우리 몸에서 에너지 공급을 해주는, 그리고 또 그 안에 보면 여러 가지 항암 작용이 있는 성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코코넛유라든지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오메가3가 많은 식품들. 그러니까 오메가3를 그냥 제품으로 먹어도 좋고요. 오메가3가 많은 게 특히 이제 들깨라든지 아마씨, 그 다음에
등푸른 생선들. 그래서 그렇지만은 수명이 긴 그 오래 산 생선들은 말고요. 뭐 연어 참치라든지 방어라든지 뭐 제주 은같이 큰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말고 수명이 짧은 30cm 이내의 생선들 이런 부분들을 많이 그런 부분들을 해서 같이 먹는 것이 도움이 되죠. 그래서 간헐적 단식도 시간만 지키는 것보다도 나머지 두 끼 먹는데 아침 먹고 그다음에 점심 먹고 그리고 저녁 굶는 방법인데 아침 점심 때 먹는 것도 방금 제가 설명드렸듯이 먹는 음식을 좀 달리 해야 됩니다. 암 환자는 어떤 암이냐에 따라서도 다를 수가 있어요. 위장관 계통이 하면 소화장애가 오죠. 위암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대장암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소화장애가 오기 때문에 소화력을 이렇게 이제 높여줘야 되는 이제 그래서 되게 이제 효소 우리 소화제, 뭐 이담 소화제 이런 부분들을 줘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항암을 하는 사람들은 소화제 이런 게 부족하기보다는 항암제에 의해서 장 점막이 손상을 와버리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화력이 떨어지고 오히려 먹기가 여러 가지 오심구토라든지 아니면 복통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소화 불량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오심이라든지 구토 작용을 줄여줘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또 항암제로 인해서 변비 설사가 온단 말이에요. 이래서 입맛이 없어져가지고 못 먹는 사람, 소화 안 되는 사람들. 그러면 이러면 이 변비나 설사를 막아줘야 되는 그런 치료들이 이제 필요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항암을 하게 되면 농도가 진하거나, 그 다음에 거친 음식, 이런 부분들을 소화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음식을 좀 바꿔야죠. 밥을 먹기가 어렵다 그러면 죽으로 바꿔주고, 죽도 어렵다 그러면 미음으로 바꿔주고. 그래서 우리 환자들이 가장 보면은 그 소화장애 있고 하는 환자들이 제일 즐겨하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누룽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룽지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누룽지는 보니까 어떤 사람마다 그렇게 큰 거부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환자들이 좀 뭔가 변화를 주어가지고 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해주고 그 소화력이 떨어져서 효소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소화제 같은 것을 주고 그리고 또 운동 같은 것도 중요해요. 먹고 나서 어느 정도 운동을 해주면 우리가 소화력이 또 올라오는 수가 있거든요. 그냥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조정을 해주는 그런 방법들이 좋은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원칙적으로 따지면은 유기농이 당연히 좋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유기농이 얼마만큼 될 수 있느냐, 우리나라의 경우에 토양에서 참 그게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 우리 농사를 짓는 분들이 정말 열성을 다해가지고 유기농을 만드는데 본인이 열심히 유기농을 해도 주변 환경이 여건이 안 되면은 사실은 원칙적인 유기농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아요. 저도 다는 모르지만 이렇게 보면은 농약이라든지 제초제는 안 써야 된다. 그 다음에 물도 1급수를 써야 된다. 그리고 재배도 경련제 아니면 3년제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를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주변에 반경 어느 정도 안에는 그런 같은 일반적인 농사를 하는 부분이 없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GMO 같은 이런 씨앗 종류를 써서는 안 된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다 맞춰가면서 할 수 있는 유기농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실제 유기농이라고 나온 것들 중에서도 정말 유기농이 얼마나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유기농이라고 나오면 일단 가격이 비싸잖아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정말 이 경제력이 좋은 사람들은 유기농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개념으로 따져서 너무 유기농을 고집할 그런 부분은 못 된다고 봐요. 경제력이 되고 능력이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좋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어떤 농산물이냐에 따라서 농약이 정말 우리가 뭐 식초를 쓴다든지 해서 농약을 제거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심지어는 뭐 쌀 겨라든지 겨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방법들을 동원해서 잘 제거될 수 있는 농산물은 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가서 우리가 식사를 준비하는 가운데 잘 씻어내고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종종 이런 거에 있어요. 이런 방법을 해가지고 제거하기가 어려운 그 농산물들이 있어요.
흐물흐물한 농산물들 씻어내면 잘못하면은 이게 녹아버리거나 그다음에 모양이 그 손상을 받아버리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예를 들자면 딸기 같은 거 이런 경우는 홈이 많잖아요. 그래서 농약이 끼어 들어갔을 경우에 잘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는 쉽게 우리가 농약을 제거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런 대로 그래서 써서 이렇게 제거하고 쓰는 방법이 있는데, 근데 그렇지 못하고 이런 방법을 해서 제거할 수가 없는 것들은 정말 이제 그런 것은 유기농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GMO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나라는 GMO가 사실 참 문제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GMO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먹는 것은 허가가 안 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데 어떤 사육하는 동물들이 먹거나 그 다음에 제1차 가공이 아니고 2차 가공까지 하는 경우에서는 GMO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GMO가 의심되는 것들은 가능한 한 피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유기농이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조금 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업국에 있으면 외국에 있는 그냥 들판에다 이렇게 방목하고 자연스럽게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면은 정말 그런 법을 찾아야겠지만, 우리나라 지금 우리 현실에서 볼 때는 너무 그렇게 좀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농산물을 일단은 우리가 구입을 했을 때 내가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이것을 우리 몸에 들어오지 않게끔 이것을 잘 다듬거나 아니면 씻어내거나 그 방법을 오히려 더 연구를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식을 할 때 주의할 점은 우리 이제 얘기했어요. 우리 병원에도 이렇게 환자들이 입원을 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저희 병원에서 우리 환자들한테 줄 때도 가능한 한 유기농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그 유해성이 있는 부분들을 피해서 준비를 하고, 또 맛을 내는 데 있어서도 조미료 안 쓰고, 그리고 환자 입맛에 맞기 위해서 우리가 영양사를 보내가지고 매일 상담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하면 우리가 집에서도 몇 개 밥 먹고 나면은 먹기가 싫어지잖아요. 밖에 나가서 먹고 싶고. 그 똑같은 음식을 며칠 먹으면 금방 질리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제 이럴 때 이제 외식을 해요. 외식을 하는데 환자 본인들도 안 좋다는 걸 알고 외식을 할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조심하겠지만 어떤 부분들을 이제 조심해야 되겠는가 보면은 제일 우리가 첫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조미료죠. 조미료가 인공 조미료가 많이 들어간 경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인공 조미료가 이제 여러 가지잖아요.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가공했나. 근데 사실 그거를 알기가 어려워요. 알기가 어려운데 가가지고 식당 가가지고 어떤 조미료 썼는 거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근데 되게 맛을 보면은 이건 조미료가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느껴진다면 우리가 조심을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음식을 선택할 때 예를 들어서 육식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는 내가 먹어야 될까 안 먹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판단을 해야 되고,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가공을 많이 안 하고, 특히 우리가 이제 캔 종류 음식들이 소세지라든지 막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그 마가린이라든지 뭐 버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은 재료들을 가지고서 조리하는 이런 부분들을 찾고, 그 다음에 조미료가 많이 안 들어가도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음식들. 그래서 나름대로의 어떤 나가서 외식을 할 때 나한테 유해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하는 게 좋죠. 근데 제일 좋은 거는요, 조미료나 이런 부분들이 안 들어가고 음식을 만드는 재료를 사용하는 그런 음식을 차지한다고 봐요. 그래서 그게 쉽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쩌다 한 번씩 외식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을 각오를 하셔야 되고, 근데 가능하면은 암 환자는 어쨌든 음식이 약이거든요. 그래서 독이 되는 음식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